뭐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은 도시 이름 중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성,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성, 도시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에 사는 거 버거, 그러면 먹는 햄버거가 아니고 성에 사는 사람. 성에 사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부르주아지. 성에 사는 사람. 근데 도시가 생기면은 도시가 아무래도 그때 중세 도시들은 성곽 도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침입이 많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성을 둘러싸고 했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했던 교역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률가, 장사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공업자, 일종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고 성 안에 사는 좀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부르주아지 라는 게 생겨난 거죠. 이제 이 계층들이 이제 점점 이 시대부터 힘을 비축해가지고 소위 아까 말했던 근대를 만들어내는 그 힘의 축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부르주아지. 도시가 있었고, 이제 도시 발달됐고, 그다음 르네상스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종교에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살았던 중세 시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도 해보고 전쟁을 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이제 접했지 않습니까? 특히 동방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이탈리아 도시들. 뭐 하나하나 볼까요? 베네치아, 이쪽에 제노바, 밀라노,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도시죠. 이쪽에 있는 피렌체. 피렌체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플로렌스. 플로렌스는 꽃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플라워. 피렌체, 뭐 여기 피사, 뭐 볼리오나 이런 아주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아까 동방무역에 참여하면서 소위 부를 형성한 도시. 로마도 다른 동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중심으로 성했던 찬란했던 고대 문명 로마, 자기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는 그 문명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깨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머리가 깨는 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죠? 하부 구조가 잘 되면 상부 구조가 좋아진다. 그걸 어렵게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마르크스죠. 네, 그렇게 이제 깨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했던 계기가 뭐냐면은 이쪽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인데 그게 셀주크 투르크한테 망하죠. 언제냐면은 1453년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있었던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쪽 지역으로 대거 피신을 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동로마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 그 문헌들과 지식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소위 정신사적인 혁명,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나중에 후대 서양에서 자기네들 근대화 과정을 포장하기 위해서 18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부흥, 재행, 재생이라고 하는 르나이상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걸 통칭해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에 이때는 거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주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교황이 세계 각국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11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화폐가 다 달라요. 독일 돈, 영국 돈, 프랑스 돈 다르니까 뭘 해줬다? 환전을 해주면서 돈을 버는 거죠. 메디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주 제후들이 이제 돈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술하고 미술하고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해주고 또 그 정신도 깨고 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처음 시작됩니다. 이게 뭐죠?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죠?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성당. 밀라노 어디 성당에 있죠. 밀라노. 근데 이거는 좀 그 기법이 그래갖고 많이 손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손상이.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최후의 만찬. 얘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중세. 딱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나죠. 중세 때 그림 보면은 좀 몸이 건조하죠. 도대체 표정이 뭐 또 이게 다 뒤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소위 그 후광을 뭐라 하죠? 할로. 다 할로가 있어요. 후광이 있고 표정도 하나도 없고 무표정한 거고. 중세 때는 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오로지 신망이 중시되고 뭐 이때는 그 성상도 없어요. 성상 파괴 운동까지 일어나고 할 때니까 무표정하게 원근법도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신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원근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한 그런 그림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씩 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누가 했죠?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뛰어난 조각가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멋있게 잘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다빈치의 다비드상. 그러니까 중세에는 사람을 갖다가 나체로 그리거나 나체로 조각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죠. 성스럽게, 오로지 성스럽게, 홀리.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대의 문화나 문을 보니까 그리스 때는 보면은 사람의 나체가 가장 자연스럽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올림픽 때 전부 다 뻘거벗고 했대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때 조합상단 이런 거 보면은 그 인간의 균형 잡힌 몸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중세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 놀라운 다비드상 이렇게 정말 놀랍죠. 이렇게 빚어내면. 자, 이거는 아테네 학당.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아마 디오게네스일 거예요. 알렉산더가 왔을 때 뭘 원하냐 했더니 야 나 비켜라 햇빛이 맞춰 미치게 해달라고 했잖아. 이 사람이 아마 피타고라스 하여튼 다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고 해서 그 그리스 문명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원근법이 확실하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멋있지 않습니까? 중세 그림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때는 이제 근데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긴 하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이제 그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사에서는 이제 르네상스가 뭐 자기네들의 자체적으로 인간 이성을 깬 어떤 그런 거는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대로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짓눌려 살던 중세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깨면서 야 이건 너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정말 문명 문화의 본향은 고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그레코 로망이구나. 거기로 우리가 찾자. 그래서 이때 클래식이 나온 거예요. 클래식. 이때 클래식이라고 하면 전부 그레코 로망의 어떤 그 원형, 최고.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게 이때는 최고면서 그때 시대라고 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때 하면서 우리가 이성을 깨가지고 앞으로 뭐 하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현실이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의 이성을 이제 해가지고 인간적인 걸 좀 돌아보자. 그래서 그거의 원형을 외국 그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로 찾은 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이탈리아가 막 이렇게 성하다가 이탈리아가 이제 조금 1400년도 9년대에 들어오면은 프랑스나 이쪽 신성 로마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막 이 정벌 당하고 이러거든요. 어려워져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쪽에 프랑스에도 한번 정복이 당했다가 신성 로마 제국에도 한번 정복이 당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그 유명한 저술이 뭐냐? 마키아벨리의 군주죠. 그 사람이 그걸 썼던 건 뭐냐면은 이 도시국가로 있는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들이 살아보니까 여기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황제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막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군주가
정말 교활하고 세상 이치에 맞게끔 지혜롭게 통치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데 맞서자. 아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야가 빠지지만은 정말로 나라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군주가 돼가지고 그런 강력한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고 호소한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수요합니다. 그럼 여기의 바통을 어디서 이어받느냐? 이쪽 북부에서 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중대무역으로 인해서 이쪽 한자 동맹하고 이쪽 플랑드르 지방, 이쪽 북부가 상당히 도시가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쪽에서 이제 봤는데 완전히 그 트렌드가 다릅니다. 이탈리아에서 했던 거는 아까 말했던 세속 군주가 후원해주고 그리고 또 교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황이 많이 지원을 해줘요. 교황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회 성당에 뭐 천장을 그린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종교적인 그림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똑같이 종교적인 그림인데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북유럽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배제된 인간의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일상, 이거는 돈을 번 중산층의 결혼식 장면이라고 추측이 되는 그런 겁니다. 돈을 벌어서 모피 옷을 입고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임신을 한다 그렇게 또 강아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는 그림 같아요. 그 다음에 중세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중년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에라스무스가 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개혁의 종교가 잘못됐다. 종교는 이런 식으로 이성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신예찬 이런 그런 종교적인 것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그 양의 털이 플랑드르 지방으로 수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플랑드르 모임물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농부들을 막 쫓아내고 그 자본가들이 땅을 갖다가 철책망을 치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인클로저. 그러면서 땅에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을 막 쫓아내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인클로저 운동. 그런 사회 현상에 비판해가지고 그런 데서 사회 비판을 해가지고 책을 썼던 게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런 험한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잘 살 수 있는 이상향을 그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런 쪽으로 이제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르네상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십자군 전쟁으로 이렇게 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그 정신이 내려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중간중간에 이제 좀 살펴보고 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제후들과 귀족들이 죽었다 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농노들이 죽으면서 임금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농장원 경제가 붕괴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귀족들이 황제에 대해서 막 견제하던 귀족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왕의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서 아까 자랑했던 부르주아지들을 이제 왕들이 자기들의 관료로 쓰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전쟁이 백년 전쟁. 백년 전쟁도 우리 보면 참 역사에서 하나의 넘기 힘든 허들이죠. 하나 좀 이렇게 여기서 많이 막히잖아요. 왜 이 전쟁이 생겼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세 시대에 노르망족이 프랑스로 와가지고 막 들쑤시니까 프랑스에 있던 이때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카페 왕조였는데 야 너희들 와서 우리나라 좀 못 살게 하지 말고 여기에 땅 하나 떼줄 테니까 거기서 좀 편안하게 살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노르망디입니다. 근데 노르망디에서 1066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서 윌리엄이라는 대장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을 정복을 합니다. 이 영국은 그때 당시 아까 말했던 베르만족이 이동했던 앵글로색슨족이 다 통치하고 있던 시인데 윌리엄 노르망족이 가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노르만 왕조가 만들어져요. 노르만 왕조. 근데 노르망족은 여기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까 불어 쓰고 프랑스 쓰고 여기에 하나의 귀족이었으니까 여기에 잉글랜드가 있지만은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땅도 가지고 있었죠. 노르망이 있었고 요 밑에 포도주 잘 나는 이 아키텐 공국, 홀랑도르 이쪽에는 긴밀한 관계 있고 프랑스는 이때까지 통일된 나라가 아니니까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까 카페 왕조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체를 아우르는 건데 이제 다음에 왕위 계승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결혼 이런 걸로 다 인척 관계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제 후계자가 이어지는데 여기 있던 에드워드 3세가 딱 보니까 내가 서열이 더 높은데 왜 이놈이 프랑스 그 후계자가 되지? 이러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플랑드르에서도 여기서는 영국으로부터 양털을 공급받아갖고 모직문을 하니까 같은 파나 마찬가지거든요. 협력해가지고 프랑스를 침범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왕위 계승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영국이라는 나라로 보시지 말고 프랑스의 한 공국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지배층들이 영어도 모르고 프랑스어를 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쪽을 한 거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일어난 전쟁이 이제 100년에 걸쳐서 싸우게 되는 100년 전쟁입니다. 초기에는 영국이 막 거의 휩쓸었는데 해승과 같이 나타난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니 네가 샤를 7세를 가서 도와서 나라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잔다르크가 쫙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내가 한번 나라를 구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좀 깨름직하긴 한데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여인이 앞장서서 싸우면서 계속 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국적으로는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잔다르크는 불행하게도 잡혀가지고 그 마녀로 돼가지고 화형차에 드는데 사실은 잔다르크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근데 잔다르크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 뜨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누가 그렇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프랑스. 나폴레옹이 그렇게 만들었다.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항상 사람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딱 찾아보니까 과거 인물 중에 잔다르크가 정말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잔다르크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라. 내가 잔다르크 같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잔다르크가 국민적 영웅이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도 성녀로 또 추존이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가 궁극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그러면 미친 영향이 뭐가 있느냐? 항상 뭐 하면은 부산물, 부작용이 있다고 했죠. 이것도 또 전쟁을 100년간 했지만 큰 또 영향을 미치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프랑스가 이제 하나의 이제 영국의 영지라고 했던 이런 땅들도 이제 하나의 프랑스로 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폴랑드르 지방, 뭐 부르고뉴 지방, 뭐 아키텐 지방, 뭐 모르망디 지역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프랑스라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집단적인 전투를 하면서 그런 이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또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100년 전쟁에 치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하겠죠. 그래갖고 그때 대표적인 가문이 랭카스터, 요크, 적장미, 백장미 그 가문의 그 표시인데 이 두 가문 간의 전쟁이 또 처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전쟁이 놀랍게도 그 밑에 막 평민들을 동원한 전면전이 아니라 주로 귀족들만의 싸움이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막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나왔고 귀족들끼리 한번 진짜 한판 뜨는. 그래가지고 결국 싸워가지고 뭐 이쪽이 이기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통합을 해갖고 화합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튜더 왕조 이렇게 두 개 합해져갖고 이제 튜더 왕조를 열게 되는데 이것도 또 부산물이 뭐냐면은 이 두 전쟁 두 가문이 대표적인 두 가문이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이쪽의 귀족들이 약 한 5분의 2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귀족들 수가 팍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튜더 왕조로 들어가면서 왕정이 강화되면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프랑스, 영국, 내가 다음 시간에 절대 왕정으로 가긴 하겠는데 이제 귀족들이 왕창 죽어버리면서 힘이 쇠하면서 왕의 힘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잔다르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인을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스페인도 이제 좀 역사에서 우리가 나중에 신학론 개척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밑에 쪽에 처음에는 여기에 그 게르만족이 어디가 들어왔다 그랬죠? 서고트 밑에 반달족. 근데 이제 600년대에 일어난 이슬람 세력이 이쪽 지중해 지역을 하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베리아 다 먹어요. 다 먹는데 아까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올라오다가 누구에 의해서 막아졌다?
칼 마르텔, 궁제 칼 마르텔가 푸르푸아티에 전투에서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접경을 해가지고 요까지는 이슬람을 다 먹었지만은 요 위로는 못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슬람 그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 있던 이제 소위 기독교도들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하고의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죠. 700년대부터 계속. 그 처음에 시작은 이제 여기 일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이거는 다 뺏겼고 여기에서 중요한 도시는 코르도바, 그라나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순례길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산티아고. 산티아고 왜 유명한 순례길이 됐느냐 하면은 저 시절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이 이름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가도 영어 이름. 이 야고보라는 것은 그리스어입니다. 옛날에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이게 이제 변하면서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요. 또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가면서는 디에고 혹은 티아고 이게 다 똑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야고보, 제임스. 그래서 이 시절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의 유해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 그래서 그 유해를 모셔가지고 성당을 만들었어요.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레라고.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의 최고 마지막 정점에 여기에 가면 있는 성당에 안치가 된 거죠. 야고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해를 찾아서 순례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이슬람 세력과 맞싸워서 싸우는 그 기독교도들을 지원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콘퀘스터. 칸크가 정복하다잖아요. 정복하다. 다시 정복하다. 뺏겼던 이슬람의 영토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래서 지금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죠. 이거 보고 우리가 제주 올레길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싸우면서 이제 점점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1492년 이런 해는 좀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니까요. 1492년에 최종적으로 그라나다를 함락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물러냅니다. 리콘케스타를 완수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베리아 반도는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포르투갈,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여기는 레온이라고 있었는데 그날 통하면 카스티아. 그다음에 아라곤의 제일 큰 도시는 바르셀로나. 여기는 마드리드. 그다음에 아라곤이 이때까지 여기 있던 그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왕국하고 그 앞에 있는 섬 뭡니까? 시칠리아. 이걸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때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라, 아라곤의 왕자 페르디난도가 결혼을 하고 1490년. 남자 이름을 잘 기억해요. 이사벨라하고 페르난도가 결혼을 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리콘케스타를 완성을 하는 해가 1492년. 얘는 기억을 해야 얘 뭐가 일어납니까? 콜럼버스의 이거 자기 국토 재통일을 이룬 해에 콜럼버스의 그 신항로 자, 그러면 이제 신항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제 살펴볼게요. 합스부르크가 아까 했잖아요. 이거 알아야 유럽사에서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아까 어디로 했어요? 티롤이 있는 여기 오스트리아에 가난하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는데 이렇게 쪼가리 돼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선출이 됐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대에 걸쳐가지고 결혼을 막 하면서 여기 있던 플랑드르 지방하고 소위 그러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 지역하고 하면서 이쪽도 이쪽에 속해지고 스페인하고 또 결혼하면서 스페인도 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라고나에 속했던 이쪽 지역까지 들어오고 헝가리 이쪽하고 가면서 소위 합스부르크가가 신선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면서 네덜란드 지역, 스페인 지역, 이탈리 지역, 헝가리 이렇게 다 아우르는 거대 제국의 황제 배출 가문이 되는 겁니다. 합스부르크가. 근데 합스부르크가가 또 뭐로 유명하냐면 얘들은 저것끼리 결혼했어요. 사촌이네. 근데 친족 결혼을 하면 뭐가 나오죠? 열성 유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합스부르크가 나중에 뭐 황제들 뭐 칼 5세, 펠리페 2세 뭐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기고 좀 사람이 좀 모질한 듯 보이고 그래서 뭐가 되는데 너무 친족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합스부르크가 이라면은 약간 친족 결합에 의한 열성 인자가 나온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이야기는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그 할 때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이걸 무슨 양식이라고 할까요? 로마네스크 양식. 우리 일반은 하여튼 물으면 답이 다 나와요. 하여튼.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거는 무슨 양식? 고대 양식. 그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대표적인 건데 이제 유럽 여행할 때 이런 걸 좀 아시고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로마네스크는 로마 양식이 전해진 거. 그 대표적인 게 둥근 도형, 아치형, 그다음에 이 벽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고딕은 첨탑,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근데 왜 고딕이라고 했을까요? 또 답이 나왔어요. 고트족이 만드는데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의미를 했어요. 이제 그 로마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만드는 거 보니까 뭐 삐쭉삐쭉 만들고 뭐 스테인 글라스 넣고 얘들은 좀 원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서유럽 쪽의 약간 북부 쪽은 대부분 이 양식이죠. 예, 그러면은 고딕 촌놈들이 만든 이상한 양식, 그래가지고 고틱 양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뾰족스런 촌탑,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이때는 워낙 그 종교가 중요할 때니까 그 하늘을 향한 신앙심,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한 빛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많은 그림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딕 양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중국을 넘어가야 되는데 다 됐나요? 신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의 그 제대로 된 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 그것만 볼게요. 대략적인 것만. 1492년에 이제 아까 말했던 스페인이 통합이 되면서 그런 것을 우리 하기 시작했는데 신학로 개척의 선구자는 어디입니까?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그 엔리케 왕자. 엔리케 왕자는 후왕 1세의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는 참 똑똑해가지고 왕위를 개선을 못하니까 이제 자기 황족의 재산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강국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에 항해를 나가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르투갈에서 막 그 이슬람 쪽에서 넘어온 지도, 나침반, 아까 나침반이 빠졌네. 나침반, 화약, 인쇄기술. 나침반을 활용해갖고 항해를 이제 막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포르투갈 앞에 있는 섬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 쪽으로 하면서 이때 이제 그 엔리케 황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항해 목적이 딱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아까 십자가 전쟁으로 해서 동방무역이 이쪽으로 일어나면서 이쪽 무역을 이쪽에서 다 장악을 했다고 했죠. 이쪽에 이슬람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도, 중국에서 온 걸 갖다가 이쪽에 이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1차 이문을 왕창 붙여.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면 그냥 소구드 상인 같은 이 페르시아에서 또 왕창 이문을 붙여. 그 다음에 이슬람 또 지나면서 또 한 번 이문이 붙어. 그 다음에 베네치아 이 약은 이탈리아 상인을 통하면서 이문이 붙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쪽에 살면서 이걸 좀 피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너무 비싸고 하고 수요는 너무 많으니까. 부추가 왜 수요가 많았을까요? 고기가 너무 맛이 없어. 뭐 그것도 한 이유인데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게 부추가 그때 당시는 중세에서 약간의 그 향신료이기 때문에 고기에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그거로 쓰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향신료는 중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치는 페르가모 가방, 샤넬 가방과 같은 거라고 명품.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내가 이만큼 힘이 세고 잘 산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오면 손님들 오면은 왕창 내놓고 나는 이렇게 많이 먹는다. 약으로도 먹고 뭐 그런 거 하고 하면서. 근데 너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너무너무 비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구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쪽에 이슬람이 너무 강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점점 오고 있고. 그래서 이슬람과 대적을 해서 이 기독교 세계가 싸우려고 하는데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이쪽 동방에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력한 왕국이 있다라는 전설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아리우스파가 뭐 가서 가면 그쪽을 찾으면은 그쪽과 연합을 해서 이슬람을 대적하면은 기독교 세계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나서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게 1488년에 희망봉으로 누가? 바톨로뮤 디아즈. 처음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발견한 요를 갖다 가서 폭풍의 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그건 험악하다. 희망봉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희망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92년에 이제 막 포르투갈이 앞서 나가니까 콜럼버스가 원래는 제노바 사람인데 포르투갈에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알았거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면은 어딘가 둥그면은 이쪽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때 포르투갈에서 네 없어도 우리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찾아간 게 스페인을 찾아갔고 그 이사벨라하고 그 아라곤이 이제 우리 국가도 통일하고 이랬는데 뭔가 국가적인 사업도 하면서 포르투갈에 우리가 뒤지지 않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콜럼버스한테 네가 그걸 발견하면 네한테 총독자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윤의 10%를 주겠다. 그 대신 그거는 스페인 땅이다라는 계약을 맺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가 출발했을 때는 이걸 몰랐으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지구가 둥글면 언젠가는 이쪽 반대편에 있는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어디에 도착했다? 히스파니올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IT 섬, IT. 그 섬도 재밌어요. 이 역사도 나중에 보면 근데 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쪽은 IT, 이쪽은 도미니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착해가지고 인도라고 아는 거야. 이쪽에서 출발했으니까 서쪽으로 갔으니까 서인도, 이쪽은 이제 동쪽으로니까 동인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98년에 누구? 바스코 다가마가 이쪽을 돌아서 드디어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는 거예요. 인도 항로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그 콜럼버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뭐 황금 이런 게 있다 해서 갔는데 뭘 주로 가지고 왔다? 그때는 처음 가서는 가지고 온 게 담배, 그 다음에 옥수수,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 설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고 정작 금은은 못하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자기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라고 하고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 하면서 발보아라는 사람이 저 파나마가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태평양에 처음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514년에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포르투갈에서 그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 사람인데 스페인으로 와가지고 일단의 선단을 구성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넘어서 태평양으로 들어와가지고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젤란. 근데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어서 이제 부하들이 이쪽으로 도착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도착을 하고 사실상은 세계 최초의 그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은 마젤란의 노예였던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왔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제대로 된 세계 일주는 그 필리핀 노예가 사진 채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필리핀이라고 이름이 된 것도 나중에 그 스페인의 황제인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항해 시대가 걸립니다. 저는 이 말을 싫어해요. 신대륙 발견. 이 사람들이 뭐 처음 대륙 발견했어요. 여기에 문명이 있었잖아요. 얘들이 가면 처음 도착해갖고 중국에 발견해가지고 신대륙 발견이라고 합니까? 중국이나 이쪽에는 고대 찬란했던 그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아니죠. 발견이라는 거는 어떤 거 아무것도 없던 데 새로운 브랜드. 호주 같은 데는 이제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유럽 중심의 그 단어라는 거죠. 여기에도 그 고유의 문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항로나 신항, 뭐 개척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막 그런 신대륙 발견이라는 거는 여기 있었던